들으면서 느끼는 게 저는 그 다른 분 방송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 철학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문학적인 느낌이라서 약간 거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일본 문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면 한국 문학하고 일본 문학은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좀 궁금해졌어요. 저도 네. 철학을 하지만 사실 제가 철학을 해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근데 동양 철학은 보통 중국 철학 이야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한국 철학이지 그러면서 느낀 게 일본 철학은 뭐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문학 덕에 이제 좀 일본 철학도 옆 나라니까 확장을 시키시려고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만 했어요. 네. 하면서 또 이번에 이제 문학 얘기로 좀 넘어가서 네. 일본 그렇죠. 문학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거든요. 문학을 네. 한국 문학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해주시면 저도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뭔가 네. 일본 문학, 한국 문학을 네.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문학을 좋아했고 또 일본 문학을 일본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본 문학을 전공하신 거예요? 일본어를 전공? 문학이 아니고 문화죠. 일본 전체적인 네.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또 이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문학이랑 일본 문학이 가장 좀 큰 차이점을 저는 이제 시대랑 개인이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국 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시대에 많이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뭔가 당시의 사회나 뭐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개인은 그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그 시대를 반영한 인물들, 그 시대를 나타내기 위한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네네네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의 소설이 많다고 느껴서 뭐랄까 그런 개인에게 그런 시대가 투영돼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나 부조리 같은 거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소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면 소설을 즐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 소설만 딱 봤을 때 느끼는 재미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욱더 약간 우울한 주인공들이 많고 좀 뭐랄까 분위기가 조금 어둡다고 해야 될까? 좀 무겁고 어둡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교과서에도 그런 작품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름답고 좋은 작품들 너무 많지만 그에 비해서 일본 문학은 시대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인간의 내면의 심리 묘사, 이렇게 섬세한 그 감정의 변화 같은 거에 대한 이제 묘사가 굉장히 많고 그걸 정말 포착을 잘 해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맥락을 몰라도 이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굉장히 공감하고 이입하고 뭐랄까 이런 거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래서 저도 뭐 한국 문학도 원래 좋아했지만 일본 문학에 이렇게 쉽게 빠져들 수가 있었던 게 개인의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 이미 써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그 시대적 맥락을 몰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문학 이야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일본 문학을 그냥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해서 혹시 추천하실 만한 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추천 작품 그러니까 좋은 네. 작품도 좋지만 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작품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품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소설을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김승옥 작가의 무진갱이랑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작가의 설국이라는 작품을 항상 꼽거든요. 근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작품은 또 일본의 이제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저는 이 작품을 그 초등학교 때 처음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녀 간의 그런 뭐랄까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 애정도 아니고 뭐랄까 참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인데 이게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감정을 정말 섬세하게 잘 표착하고 또 그 전경을 묘사하는 글들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10대 너무 어린 나이에 읽다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 야릇하고 이게 안개에 감싸져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상한 책 약간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계속 거듭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점점 이게 뭐랄까 안개가 걷히면서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시각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게 이 책으로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김현수 작가가 이제 자기 인생 책으로 요 설국을 꼽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분 말씀대로 저도 이 책을 볼 때마다 제가 확장된 제 시각이 보이고 내 나이가 되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책으로 저도 확인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신민적인 탐미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와타 야스나리라는 작가인데 굉장히 문장도 아름답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설국이라는 작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은 딱 쓰여서 내던져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자들의 몫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읽는지는 독자들의 몫인데 단편적으로 읽고 끝나는 책인 똑같은 문학이라도 네. 문학 장르에 속해는 있지만 그런 책이 있는 반면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계속 읽혀지고 회자가 되고 깊이가 그 개인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사회가 느끼는 것도 계속 이제 변하고 깊어지고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책들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확실히 이 책은 이래. 문학의 힘.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시대가 변해도 뭐 사회가 변해도 계속 살아남는 책들을 저희는 고전이라고 그렇죠. 문학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도 그런 고전 소설을 통하는데 이런 작품들은 뭐랄까 물론 그 소설이 쓰여진 그 작가가 속해 있던 시대나 사회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인류 보편적으로 통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또 재밌는 거는 시대가 바뀌어서 재평가를 받게 되는 작품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허클베리 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금서였어요. 왜냐면은 뭐 되게 거기 나오는 어투나 이런 게 욕설도 굉장히 많고 거칠어서 그 당시에는 뭐 절대 읽지 못하는 건데 지금 완전히 뭐 추천 도서 그렇죠. 목록에 항상 네. 올라가 있고 그런 되게 좋은 작품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그런 덧없음? 그 사회의 덧없음이 있고 지금 내가 맞다고 옳다고 확실하게 느끼는 맞다. 것들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느 각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 흑백 논리로서 이렇게 뭔가 매사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뭔가 진리 같은 게 항상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소설을 혹시 쓰신다면 어떤 류의 소설을 쓰시고 싶으세요? 아직은 소설을 있지만, 쓴다면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철학도 들어갈 거고 당연히 네. 소설이 된다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많은 고민이 들어갈 것 같은데 소설을 쓴다면은 뭐랄까 이런 이야기를 써서 이런 교훈을 줄 거야 이런 식의 소설은 절대 쓰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서 느꼈던 점을 거기서 뭔가 뽑아내서 이야기화 시킬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이.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좀 뭔가 다들 소설 한 번씩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저는 유년 시절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낯을 너무너무 심하게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도 택시를 막 못 잡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정말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잡아달라고 했다가 혼난 적도 있고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아주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그 정도로 그냥 좀 천성적으로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겠죠. 집에서 할 게 이제 없으니까 책만 보고 이랬는데 그때 근데 정말 몽상도 많이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도 정말 많았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뭐랄까 예를 들면 인간 실격의 오바 요조라는 그 주인공도 굉장히 내성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내성적인 그 부분이 발화가 약간 좀 비극적으로 돼가지고 이야기가 흘러가긴 하는데 그런 제가 겪었던 그 유년 시절에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겪었던 고독이나 외로움 그 어린 아이지만은 세상을 보는 시각 같은 거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너무 내성적이고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막 친구들 잘 사귀고 뭐 말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난 이상한가? 나는 좀 모자란가? 난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또
그냥 그때는 천성적인 거라고 받아들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건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내가 거쳐온 과정을 그런 걸 녹여낼 수 있는 소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 저랑 비슷한 걸 겪고 있거나 실제로 막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아까 일본 문학의 특징 말씀하셨잖아요. 네. 왠지 그런 거하고 엮이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문학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쓰시더라도 왠지 일본 문학 느낌의 글을 네. 쓰실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 막연한 느낌? 그렇죠. 네. 또 일본 문학도 이렇게 좀 네. 약간 접점을 잘 잡아주셨는데 네. 일본 문학의 특징이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 양식이 사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고쳐서 쉽게 얘기하면 나소설이라고 이제 보통 뭔가 굉장히 그 소설이라고 하면 허구인데 굉장히 뭐 시대적인 정신이라든가 이제 그런 완전 판타지적이라든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소소한 뭐 주제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자기의 감정들을 뽑아내서 이제 이야기로 만드는 형식 많거든 형식이. 그래서 뭐 요시모토 바나나라든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대표적인 사소설 작가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방식이 많은데 그 이제 사소설 중에서도 신변 소설이랑 심리주의 소설이 이제 그 카테고리의 대표적인 이제 소설들인데 좀 약간 저도 그런 소설이 그런 소설 좋아하기 때문에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심리주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는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도 심리주의 소설인데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독특한 소설들이 많이 못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과도기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뭐 붐이 일었을 정도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소설을 좋아하니까 좀 그런 쪽으로 써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의 날개 말씀하셨는데 이상의 날개하고 약간 일본 문학의 그런 책을 비교해보면 일본 문학 훨씬 쉬워요. 그쵸.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은 난해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차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형식이다 딱 카테고리화 네. 짓는 건 좀 약간 뭐랄까 너무 규정 지으려고 네. 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도 자기가 쓰고 싶은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그쵸. 싶은 말을 한 네.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할까? 근데 이상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내면에만 고립돼서 그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감정만 쓰지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을 설명도 해주고 맞아. 약간의 시대적 친절함이 그쵸. 있어야 예, 되는데. 날씨는 오늘 이렇고 뭐 약간 뭐 이렇게 꽃은 이렇게 네. 있었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진짜 지가 하고 싶은 말만 따다다다 좀 의식의 흐름대로 요즘 유행하는 막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뭐랄까 이게 소설이냐 이런 식으로 너무 센세이셔널한 소설이었으니까 이게 소설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뭔가 이 주인공도 공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뭐 왜 그 사람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설 쓸 때는 좀 약간 그런 친절성을 베풀어서 일목요연하게 써지는데 이제 그 사람 보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막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 무너져 있는 그 문장이랄까 그 와중에도 공감과 이해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또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디 일본 문학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는가요, 느낌이? 네. 읽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드시나요? 한 권도 안 읽어보셨어요? 단 한 한 권? 권도 안 아, 읽었어요. 단한 번도. 정말로. 네.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놀라운데? 뭐 읽어봤어도 기억이 없는 정도면 그게 그렇죠. 그 거의 정도로 뭐. 비중이 없는 거죠. 근데 네. 맞아요. 그 일본 작가 중에 이제 유명한 뭐 하루키라든지 그쵸. 뭐 가와타이 남자잖아요. 다 약간 남자 대표적인 남자 작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누구나 남자 작가는 알지만 이제 좀 유명한 여자 작가나 여자 작가. 좋은 그런 일본 여류 작가도 조금 알고 싶어요. 저는 제가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일본 여류 작가라는 말은 좀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작가가 이제 여성 작가를 물어보셨으니까 와타야 리사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작가가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등단작이 등단작은 인스토리였나? 아무튼 제가 처음으로 접한 소설은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이라는 소설인데 아쿠타가와상을 최연소로 이제 받은 작품 문학상인가요? 네네 굉장히 저명한 문학상인데 그걸 최연소에 소녀가 받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일본 내에서. 미성년자가요? 네네 최연소였어요. 그 분이.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국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읽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죠 작품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이런 아.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가들이 듣는 최고의 찬사가 그거래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네, 그렇대요. 내 생각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고 써놨지 이거래요. 근데 어. 저는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문학을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 정말 그때도 저도 이제 나도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썼냐면 이 친구가 그 여고생 10대 여자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까지 정말 다 가감없이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약간 수줍음이 많은 그리고 약간 보여주고 싶은 나랑 진짜 나는 다르잖아요. 네. 그 괴리에서 오는 막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서 아니 이런 걸 써도 돼? 싶을 정도로 아니 이런 걸 민망하게 이러면서도 맞아 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작가랑 통했다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네, 그렇게 멀리 떨어지고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분의 소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진짜 들어보니까 읽어보고 싶은데 그쵸, 네. 그게 왜 이제 내면은 누구나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인데 네. 또 얼마나 표현을 하느냐, 그죠? 그쵸, 얼마나 네. 솔직히 표현하느냐가 정말 작가의 그 정말 한 고뇌가, 끗 차이인데 네. 이걸 미친 거 말해야 아니야가 되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라이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마강수처럼 아, 다 얘기했을 네. 때 또라이인데 지금은 인정받는 것처럼 그쵸, 이제 그때는 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그 정도로 썼다면 근데 최연소라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리고 그 네. 어린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걸 심사한 유명한 작가들도 네. 자기는 볼 수가 없는 시선이라는 거죠. 어. 네, 그 작가 그 나이대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다. 네. 놀랍다. 난 절대 어. 이런 글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일상생활 살면서 막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걸 말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없는데 그렇죠, 작가들은 그렇죠. 그걸 다 끄집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 잘 들었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간단하게 듣고 소감이요? 네. 네, 정말 너무 준비를 근데 많이 해오셔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얘기가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거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책을 만들어서 좀 작게나마 소소하게나마 어떤 영향력 좋은 느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영광입니다. 진짜. 네.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꼭 책 나오시면 네. 네, 저희가 중간에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던지 네, 그렇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좀 기대 많이 그때 해주세요. 출연했던 김지은 작가님의 책이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라고 네. 저희가 소개를 꼭 몇 회 해드릴게요. 출연했다면서 네. 네. 네, 그 우리 방송도 좀 파급력이 있어지길. 저도 그런 효과가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시너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